안녕하세요. 논쟁과 분란의 시발점 보일러입니다. 안녕하세요. 불타는 남자 자작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빈틈없이 깔아주는 콩자갈입니다. 건축에 대해 잡담하는 잡담들, 건축 잡담.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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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그 게스트 한 분이 같이 오셔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게스트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시죠. 직접 저는 건축사 사무실에서 창호도를 그리고 있는 로이입니다. 네, 로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빠르게 오늘 시작을 해볼게요. 주제가 뭐죠? 오늘 주제는 도서관에 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도서관 지금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종류의 시설이잖아요. 네. 그래서 도서관의 역사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날의 도서관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그런 것들을 좀 둘러보고 해요. 먼저 이제 표를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이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그 이전부터 아주 옛날에는 이제 아슈르바니팔이라는 그 니느베 아시리아의 왕이 자신의 어떤 권력적인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먼저 설립했던 것이 지금으로서는 도서관의 시발점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어요. 네. 이게 한 기원전 7세기 정도였고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또 뭐 로마 제국에서 공공시설로서의 도서관 그 이후에는 뭐 수도원에서의 어떤 수사들이 책을 모아두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어지게 됩니다. 네. 제일 먼저 이제 아슈르바니팔 왕의 도서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아슈르바니팔 왕의 도서관 같은 경우는 기원전 7세기 정도에 이제 설립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에서 굉장히 다양한 점토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점토판들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서사들을 거기 위에 적혀 있는 것들이 남아 있었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길가메시 서사에 대한 점토판이 여기서 처음으로 발굴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전역에서 모아서 굉장히 지적 호기심이 강했다고 얘기되는 아슈르바니팔 왕이 직접 도서관을 설립을 해두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진짜 학자들을 엄청나게 모아놓고 거대한 도서관의 역할을 처음으로 수행한 도서관이라고 봐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저게 아니라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도서관의 시발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차이가 뭐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슈르바니팔 왕의 도서관은 점토판을 모아뒀었죠. 근데 이집트의 도서관은 파피루스가 말려 있는 두루마기 형태를 이렇게 그 책장 위에다가 따다다닥 쌓아놓음으로써 굉장히 많은 장서량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었던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게 왕조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 당시에 있는 굉장히 여러 군데에 있는 지식인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우리 이 알렉산드리아 왕국을 어떤 지적인 요람으로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있었어요. 동시에 이제 지방에서 갑자기 터져 나올 수 있는 어떤 사상과 그 사상에 동요하는 사람들이 일으킬 수 있는 소요를 미리 잠재우고자 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을 알렉산드리아로 막 초청을 했던 거죠. 너희들 여기에서 지적인 자유와 그리고 우리가 후원도 해주고 집필도 하고 여기서 일하면은 우리가 너희들 정말 학문에만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조건을 걸었어요. 그렇게 해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굉장히 거대해졌고 동시에 그 안에 있는 학자들이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문헌들을 분류하고 정리하고 필사를 하고 이런 작업들을 쭉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다 약간 동적인 느낌으로서의 도서관의 그쵸. 네. 음. 네, 의미가. 지식인의. 지식인의 도시가 된 거죠. 스트라보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이렇게 묘사를 했다고 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미풍이 살랑대는 탁 트인 주랑이나 지붕을 씌운 산책로에 둘러싼 서고가 나왔다. 주랑이 들이우는 응달에서 학자들은 연구를 하거나 토론을 벌였다. 플라톤의 그늘진 숲을 연상시키는 이와 같은 주랑은 고대 세계의 도서관에서는 빠질 수 없는 요소였다. 약간 대학 같은 느낌이 나네요. 그렇죠. 대학이죠. 음. 대학인데 사실상 굉장히 이제 좀 일종의 왕가의 싱크탱크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국립과학기술원 약간 그런 느낌이죠. 심지어는 이제 이 왕가가 이 지식의 독점, 지식이 곧 권력이다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외부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무역들을 진행을 하니까 이 무역한 항구에 들어온 배가 뭐 굉장히 어떤 지적인 내용들을 어떤 그 텍스트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그냥 그 군대가 가가지고 그걸 압수해 버려요. 뭘 하냐면 그걸 네. 압수를 해가지고 아 우리가 이거 돌려주겠다. 무조건 하지만 하나씩. 그러니까 이거 돌려주겠다. 하지만 좀 기다려달라. 그렇게 해서 가져가서 필사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필사를 해서 결국 돌려주긴 하는 거죠. 돌려주지 않았을 수도 있고 뭐 근데 그렇죠.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 한 권씩 반드시 그쪽에다가 줘야지만 뭔가 반입을 할 수 있게 했다고. 그런 마치 얘기를 우리 들어본 것 같아. 논문을 도서관에 한 권씩 꼭 납품을 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건가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또 도서관들이 이렇게 알렉산드리아에 있으니까 다른 데도 당연히 도서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도서관들은 그 도시의 어떤 지적인 수준을 상징하는 거였겠죠. 로도스나 페르가몬 같은 또 다른 거대 도시들에서도 도서관이 번성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의 통치자들이 이 다른 도서관들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파피루스 수출을 금지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케이팝이 유행하는 것처럼 그런 건가요?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이 도서관에 담는다. 그런 건가요? 약간 그런 최첨단의 기술이고 최첨단의 다 정보들이 그 소년단 안에 다 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가면은 진짜 지금은 거의 말도 못할 만한 내용들이 엄청 많았다 그래요. 말도 못할 만한 심지어는 뭐 뭐야? 왜 말을 야설이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어? 뭐 되게 지적 난립인 거죠. 오만 생각을 다 오만 쌓아놓은 생각을 다 거죠. 쌓아놨어요, 정말. 뭐 물론 정리도 계속 나름 했겠지만 의학부터 시작해서 뭐 약간 우주론 비슷한 것들도 있고 뭐 우리가 얘기하는 원자론, 원소론, 심지어는 굉장히 근대적인 의미의 수학들조차 미리 이런 내용들이 이미 있었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학에 가면 과별로 나뉘어져 있고 뭐 일단 뭐 인문계 뭐 자연과학 이쪽으로 다 분류가 되어 있지만 이때는 그런 거 없이 다 짬뽕이 돼 있고 그렇죠. 이렇게 난립하고 있었던 거죠. 그 지식을 응집하고자 하는 욕망이 되게 강했고 네. 또 그냥 진짜 그냥 공부하는 걸로 즐거움을 얻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 안에 이만큼이나 모일 수 있었다라는 것 같아요. 약간 건축학과 같다. 약간 근본 없이 막 지식 모으는 거. 뭐 우리가 하는 그래요. 거랑 대표적으로 뭐 지동설이나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하는 논문들도 여기 안에 이미 다 있었다.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들은 여기 안에 다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망해죠. 이게 알렉산드리아 왕조가 망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도서관을 후원할 수 있는 후원자가 없어지고 네. 그럼 학자들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학자들은 돈을 자기 스스로 못 벌어 먹으니까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은 그들이 후원자가 떠나고 난 없어졌어요. 자리에 이곳은 약탈의 장소에 불과하죠. 이건 그냥 불쏘시개가 되는 땔감이 거고. 됐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다 소실돼요. 그냥 진짜 없어져요. 그냥. 너무 아깝다. 하지만 로마도 우리 이제 BC 한 1세기 정도로 넘어오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 책을 한 권에서 이제 많은 내용을 좀 인용을 하는데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집권하기 이전까지 로마의 책들은 대부분 개인이 소장하고 있었다. 키케로처럼 수많은 장서를 보유하고 있던 자들은 친지와 동료 지식인들하고만 책을 나눠 읽었다. 지금과 유사한 공공도서관의 개념은 카이사르에게서 나왔다. 사실 그는 암살당하기 직전에 시민들을 위한 도서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의 유지를 이은 자들이 기원전 39년경 로마 포럼에 로마 최초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했다. 그러니까 이제 공중목욕탕과 더불어 공중도서관이라는 것도 로마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공공시설로서 자리매김을 했다고 해요. 카이사르 이후에. 카이사르가 설립하고자 했지만 카이사르가 못하고 카이사르의 유고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이제 포럼에다가 도서관을 설치를 했다. 음.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공공도서관, 공중 목욕탕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뒤에 보이는 요 공간이 어디요? 라이브러리즈라고 적혀있는데 T라고 적혀있죠. T. 음. 요 공간들이 도서관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가 목욕탕인데 목욕탕도 있는데 사실 별거 다 있잖아요. 목욕탕도 있고 그냥 대화 나누는 데도 있고 찜질하는 데도 있고 찜질방 안에 어. 만화책 그렇죠, 조금 만화책 있는 같은 거 것처럼 있듯이. 근데 이제 그런 이때 거네요. 당시에 사람들이 목욕을 하면서 뭘 했냐면은 토론을 벌였잖아요. 아 그렇지. 네, 먹고 살만 하니까 노예도 많이 있고 이러니까 토론하다가 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찾아올게. 도서관 가가지고 아 저 잠깐 찾아서 자장님이랑 목욕탕에서 토론하던 게 생각이 나. 여기서 이제 도서관에서 그때 그렇죠. 찾았던 거죠. 배부르면 하는 짓이죠. 배부르면 하는 짓이 이런 것이죠. 네. 여기 이렇게 약간 벽을 따라서 서가들이 이렇게 쭉 가고 네. 그 서가에는 돌돌돌 말려 있는 그 형태의 양피지들이 뭐 쭉 이렇게 얹어져 있었겠죠. 엄청 습기 찼겠다. 저 습기도 되게 많이 찼겠죠. 그러게요. 교육 시설이 사실 부족했기 때문에 로마가 뭐 제대로 된 그리스처럼 교육을 막 하진 않았잖아요. 오히려 로마는 그리스인들을 노예로 데려다가 자기 아들이나 뭐 자기 이제 후손들의 선생을 삼았어요. 그래서 노예 선생을 데리고 산 거죠. 그런 그리스인들을 데려다가 공공도서관에서 일도 막 하게 하고 약간 교육을 대체하는 역할을 교육자로서 교육 노예 그렇게 본 거죠. 그 도서관 건립이 그러니까 이런 뭐 직접적인 학교 같은 걸 세우지는 못하고 교육 시설을 확충하는 약간 그냥 공공적인 방식으로 그냥 이런 거 해놓으면 교육이 되겠지.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로마가 망하면서 어떤 커다란 우리가 로마에 대한 그 블랙 앤 화이트 드로잉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공공 시설들을 막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들이 이제 없어지고 중세의 시대로 넘어오면 막 책 읽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포럼에서 대화를 나누고 이런 장면들이 이제 없어지죠. 그러면 이 장면들은 어디로 가냐면 수사들의 세계로 가요. 수사들은 마치 그리스의 어떤 지식인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좀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어둡고 되게 빛이 조금 들면서 촛불이 조금 빛나는 공간에서 수사들이 검은색 옷을 입고 다들 나와가지고 이것은 어떻고 저것은 어떻고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식의 그 굉장히 논리적인 사변들을 막 펼쳐나갔던 시대가 중세인 거죠. 그때 이 중세 시대에 이 사람들이 책들을 다 막 정리하고 필사하고 그 책의 그림들을 막 그리고 이런 작업들을 수사들이 하기 위해서 당연히 모든 수도원들은 서가라는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됐었겠죠. 그게 이제 중세에서 볼 수 있는 어떤 도서관의 맥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컵보드, 그러니까 딱 이렇게 문을 딱 열면은 책들이 그 안에 딱 들어있고 이런 것들을 수사들이 가지고 자기가 필사할 책들과 필사하고 있는 것들을 넣어놓고 그때그때 보면서 뭐 번역도 하고 뭐 그림도 뺏겨 그리고 해서 새 책들을 계속해서 만들었어요. 약간 옷장 같이 생겼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옷장의 문을 열면 판때기가 이렇게 놔져 있는데 또 책을 세로로 세워서 꽂아 놓은 것도 아니고 되게 진열하듯이 그렇죠. 얹어 놓은 것처럼 보이고. 그 양피지들을 쌓아서 만든 책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책들을 이제 옛날처럼 두루마기를 바바바바 올려놓지 못하고 그렇다고 요즘처럼 책 등을 보게 해가지고 쌓을 만큼의 책은 없고 책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귀하니까. 것처럼 이렇게 얹어져 네. 있죠. 이제는 진짜 책 모양이 그래도 우리가 익숙한 책의 모양을 그렇죠. 갖추기 네. 시작했네요. 이게 사실상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프톨레마이오스 왕가가 파피루스 수출을 금지했기 때문에 다른 지방에서 양피지에 대한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양피지를 개발을 하니까 지금과 같은 책의 모양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오히려 알렉산드리아가 그 수출을 안 함으로써 네. 더 안 좋은 다른 뭐 그런 결과가 방향으로 났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양피지가 파피루스보다 좋아요? 양피지가 훨씬 얇고 파피루스는 그 식물성 그거잖아요. 양피지는 딱딱딱 쌓고 이게 내구성이 좋을 것 같아요. 가죽이니까 탁탁탁 쌓고 하나씩 적고 펴지고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도원에서 우리가 네. 책을 읽는 공간이라고 하면 캐럴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오늘날의 도서관에도 많이 있는. 캐럴? 그래서 대부분의 수도원들은 이
그 빛을 받는 그 갤러리를 따라서 우리가 얘기하기는 복도를 따라서 캐럴들을 쭉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이 캐럴들에서 수사들이 앉아가지고 책을 필사하고 책을 읽고 기도하는 뭐 그렇진 않았겠지만 그쵸. 복도 공간을 캐럴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쵸. 이 복도 공간 안에 있는 이 하나하나의 움푹 파여 있는 공간들이 캐럴이죠. 음. 그러니까 이 안에 딱 들어가면은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내 몸이 딱 들어갈 정도의 좁은 공간으로 딱 들어가고 주변의 시선과는 한켠으로는 열려 있는데 다른 한켠으로는 닫혀 있는데 그 닫혀 있는 곳에서 빛이 들어와서 내 책을 비춰주는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되게 아늑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책과 나 그리고 외부와의 관계는 한 면으로만 외부와 관계를 가지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오른쪽으로는 외부와 관계가 있지만 왼쪽으로는 책과 나와 빛의 공간만 생기는 그거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복도 폭이 되게 넓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복도폭이 굉장히 그런데 이때의 도서관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책을 모으려고 생각을 한다면 수도원을 벗어나서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모여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싶은가 봐요. 또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은 가가지고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중세의 시점에 사실상 수도사들도 대학이라는 것에 굉장히 강하게 개입을 하게 되죠. 좀 똑똑한 사람은 나 수도원 들어가서 라틴어랑 이런 언어들 다 공부하고 똑똑한 수사들의 어떤 그 계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자유롭게 학문에 대해서 논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각지에서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요. 이 사람 엄청 똑똑하네. 이 사람 엄청 말 잘하네. 그런 사람들이 들판에 나가가지고 나무 아래에서 네. 그 마치 예수가 제자들을 가르치듯이 막 논설을 막 한 거죠. 설파를 막 한 거죠. 그럼 사람들이 막 그 소문을 듣고 그 도시로 막 몰려들어요. 그런 시점에서 캠퍼스가 들판이라는 뜻에서 출발했다고 하는데 이 캠퍼스라는 것이 생겨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게 현대 대학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중세대학이죠. 그 중세대학이 현대까지 이어지는 것들이 유럽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대학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그러면서 자 여기 보이는 이런 대학 도서관들이 있게 되는데 이 대학 도서관이 사실 어떤 대학과 수도원이 거의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해요. 근데 이때의 도서관은 책 한 권 한 권이 굉장히 소중한 필사본이고 일종의 공예품 같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이제 쭉 쌓아두지는 못하고 한 서가에다가 얘를 이제 책을 읽을 수 있는 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체인을 걸어서 딱 그 위에서만 읽을 수 있는 네.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누가 가져갈까 봐. 누가 가져갈까 봐. 약간 그것처럼 생겼어요. 그 교회 의자처럼 생겼어요. 네. 그리고 그 위에 금속으로 낸 바가 달려 있고 거기에 책들이 다 묶여 있어요. 맞아요. 책들이 다 묶여 있어요. 이거를 이제 체인드 라이브러리라고 얘기를 해요. 소르본 대학,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죠. 이 소르본 대학이 한 중세 13세기 이후에 채택하게 된 이 렉턴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렉턴의 그 체인드 라이브러리, 체인이 걸려 있는 라이브러리는 이제 시대적인 도서관 형식으로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되고 여기 보이는 이 사진에 있는 거는 16세기에 지어진 네덜란드 G펜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네. 오늘날까지 남아서 볼 수 있는 거의 몇 안 되는 체인드 라이브러리라고 해요. 저게 뭐가 좋았을까요? 저기요? 뭐가 좋아서 저게 그 시대에 유행이 되지? 아까 같은 복도 공간에 저런 게 있다고 생각하면은 저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하기엔 좋아 보이네요. 아니면은 양쪽으로 번갈아 책을 보면서 책에 파묻히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닐까요? 근데 저 장면이 되게 인상적일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되게 저기 천장이 높은 저 공간에 책들이 낮게 쫙 깔려 있고 네. 그냥 약간 그런 느낌, 약간 뭐랄까 그 컴퓨터 폴더 장을 공간화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네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딱 들어가서 보면은 누구 수사가 저기서 저 책 읽고 있네. 그게 다 보이는 곳이잖아요. 뭔가 그러니까요. 그 지식과 공간의 위치가 연동된다는 게 저는 음. 좀
그러니까 왜냐면 저 지식은 저 자리에 속박돼 있는 거잖아요. 속박되어 있는 지식이죠. 그러니까 내가 저기에 접속하려면 저 자리에 가서 저 책을 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냥 그런 건 좀 되게 비효율적이지만 인상 깊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멋있다. 근데 더불어서 여기 밑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한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이게 이제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죠. 그렇죠. 네. 책을 책을 자꾸 겁나- 늘어나요. 겁나 책을 적으니까 저 늘어나는데 책은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다가 스토어를 쌓아요. 책장. 책장을 쫙 쌓아요. 하지만 앞에는 여전히 그 체인드 라이브러리가 돼 있어요. 렉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다시 또 본격적으로 유명해지면서 여기 17세기에 지어진 크리스티 컬리지, 콜퍼스 크리스티 컬리지 도서관처럼 우리가 이제 사실 해리포터에서 볼 수 있는 장면 기억나요? 해리포터가 1편에서 몰래 도서관 안에 들어가가지고 정확한 책을 찾아야 스토어 돼. 위치에 가가지고 책을 딱 찾는데 책이 체인에 걸려 있어요. 아 진짜? 무슨 책이었죠? 마법 비밀의 마법사, 약간 어둠의 마법 같은. 어둠의 그 네. 금지된 도서들 금지된 도서들 모아놓은 데 들어가가지고. 맞아요. 아 맞아. 도서관에 금지된 섹터가 있었어. 그쵸. 그래서 투명 망토를 뒤집어 쓰고. 그렇죠. 맞아. 거기 들어가서 이걸 쫙 보고 나요. 그 장면에서 딱 스토리 이렇게 쫙 쌓여 있어요. 맞아. 다들 맞아.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아, 어린 시절에. 그런 도서관들이 중세를 넘어서 약간 16, 17세기의 바로크라 할 만한 그런 르네상스 이 시기를 넘어서 쭉 이어져 오는 게 한편이었다면 이탈리아 쪽에서는 약간 사실 형식은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데 책 수집 자체가 좀 양상이 변화했어요.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책을 막 모아가지고 쌓아놓고 대학 같은 것이 생기면서 거기서 막 책을 보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그 이제 돈 많은 메디치가 같은 사람들이 약간 자신의 지식을 뽐내면서 약간 자기 집을 뽐내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집안에다가 이런 도서관 같은 공간을 막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나 그리스 호메로스의 어떤 작품이 우리 집에 있는데 보러 오지 않을래? 약간 이게 약간 작업을 거는 그런 거였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이성에게 집에 작업을 와서 건다기보다는 넷플릭스 볼래 같은 거야. 뭐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좀 너무 흔한 거였고 맞죠. 옛날에 뭔가 게임 같은 거 우리 집에 뭐 게임 CD 있는데 아, 맞아. 하나 우리 올려. 보드 게임이거든요. 삼국지 할래? 어. 너무 그래서 이제 옛날인가? 약간 친구를 자기랑 친해지고 싶은 친구를 끌어들이고 자기의 어떤 그 지위를 사회적인 지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서 이런 것들을 막 꾸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우리가 그 전에 봤던 그 이제 북을 딱 걸어놓는 이 스톨들을 쭉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굉장히 예쁜 책들을 다다다다 꽂아놨어요. 아 저게 개인 그러면 집에 저런 식으로 책을 그런 것들이 있어요. 보관하고. 여기 이제 로렌티안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도서관이잖아요. 미켈란젤로가 한 그렇죠. 거죠.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개인들이 자기 사비를 내 가지고 약간의 아. 공공성을 보여주면서 이거 내 컬렉션이다. 약간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거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지식이 파워를 따라간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저 자본이랑 파워가 저런 몇몇 개인 부호들에게 집중되면서 저 부호들이 다시 지식을 모으고 저런 도서관을 짓게 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좀 재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약간 공공도서관의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 예. 근데 이 도서관들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마치 성당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일이 있고 나이브가 있고 그 중심에 있는 책들이 있고 변에 있는 책들이 있고 얘네들을 굉장히 긴 공간에다가 쫙 늘어놓은 도서관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난 궁금한 게 저런 걸 만든 게 정말 그 지식에 대한 욕구 때문일까? 아니면 저 도서관이라는 공간 자체에 대한 이미지를 향유하는 걸까? 그러니까 내가 돈이 진짜 많은데 그 지식이 막 필요한 것보다도 내 집에 엄청 멋을 부리고 싶고 되게 상징적인 공간을 만들고 싶은데 난 또 막 종교를 그렇게 신봉하지도 않아. 그럼 뭐 저런 공간 만들지 않을까? 미켈란젤로한테 일을 맡긴 거 보면 그런 게 아닐까. 약간 허세가 있다. 우리 어. 도서관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비싼 게 제일 오래 가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금속 활자가 15세기쯤에 등장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책이 막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사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르네상스의 그런 부호들이 책에 대한 욕망이 되게 강했대요. 책이 굉장히 값비싼 수집품이고 또 그 안에 내용도 담겨 있고 책에 대한 얘기도 막 하고 막 그러니까 이
욕망이 굉장히 강하니까 금속 활자가 딱 탄생했을 때 사람들이 그 금속 활자로 책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막 상품이 막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죠. 엄청난 수요가 있었으니까. 그치. 그 상황에서 도서관이 이제 책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그 과거에 했던 그런 렉턴 시스템으로 여전히 유지되든 렉턴 체인 시스템으로 유지되는 데는 아까처럼 스토어를 넣은 시스템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고 또 스토어를 가지고 있던 데는 뭐 그 정도는 안 돼. 야 이거 여전히 우리가 책을 딱 이렇게 넣어놓고 그 앞에 렉턴도 있고 책 보는 책 독서대도 있고 이런 식으로는 책을 다 보관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유럽에서는 쌀 시스템이라는 거를 시작을 해요. 이게 쌀? 쌀이 뭐냐면 쌀 말고 홀 앤 월이라고 얘기해요. 경상도 사람이라서 저도 커다란 홀과 쌀. 그 홀을 둘러싸고 있는 벽에다가 서가를 만들고 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도서관 책을 쫙쫙쫙쫙 꽂는 거죠. 음. 여기 에스코리알 라이브러리 스페인에 있는 걸 보면 천장은 또 정말 화려하게 장식을 해놓고 이 사이드로 커다란 홀을 만들고 그 사이드로 책들을 쫙쫙쫙쫙쫙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 지금 저 벽 하부가 다 책장인 거죠. 그렇죠. 벽 하부가 다 책장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도서관의 모습. 그러니까 벽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이때는 벽을 거의 안 썼어요. 그러니까 책을 보관하는 곳이 책을 읽는 곳인 거죠. 근데 이때부터는 책은 책대로 있어요. 사실 책 읽는 공간이 사실 잘 안 보이죠. 사실. 안 보이죠. 뭐 책을 어디서 읽어? 중앙에서 읽어요? 아니면 다른 방에 가나? 다른 방에서 가져가서 읽기도 하고 뭐 작은 공간들이 어딘가 있겠죠. 하지만 중심이 되는 게 뭘로 바뀌냐면은 커다란 빈 공간을 꾸미는 게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빛이 들어오는 빛이 커다란 들어오는 공간. 커다란 공간. 그 커다란 공간에 책들이 둘러싸고 있다. 그러니까 도서관의 공간 자체가 중요해지는 거죠. 비율적이어 보이는데?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아요. 음. 사실 보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아 보이죠. 그렇죠. 미술관 같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굉장히 장식적으로 엄청나게 꾸밀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드는 것 같아요. 약간 두 개의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이 많아지고 책의 생산이 많아짐으로써 책을 효율적으로 수납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방향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책이라는 것이 가지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계속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는 축이 있는 것 같고, 그 흐름이 서로 견제하면서 진행되어 온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이 벽과 홀 시스템으로 도서들이 이제 보관되기 시작하니까 이 벽을 또 다층화하기도 하고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렉턴과 벽이 합쳐져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벽으로는 책들이 쭉 가는데 그 사이로는 이제 렉턴이 합쳐진 스톨들이 책을 보관하는 서가들이 직교 방향으로 자자자자자 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책들을 굉장히 보관을 많이 하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커다란 홀을 중앙에 만들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이 트리니티 컬리지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는 게 이제 이 서가 레벨과 창문 레벨을 분리하는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거대한 창에서 거대한 빛이 상부를 가득 채우면서 내려오고 책들이 있는 영역에서는 이제 그 창을 안 만들고 책만 가득 채우는 거죠. 이게 크리스토퍼 렌이 맞아요. 설계한 크리스토퍼 렌의 트리니티 대학 도서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여기서는 뭔가 책을 읽는다는 행위가 상상이 되는데, 그렇죠. 아까 앞에 에스코리아는 있었던 좀- 에스코리안 라이브러리에서는 좀 상상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책은 장식품 같은 왠지 느낌. 책 옆에서 놀았을 것 같은. 약간 렌 아저씨 설계를 보면 저 사이를 네. 딱 치고 들어가는 게 있는데, 다른 맞아. 모든 건물도 보면 네. 그 기존의 어떤 상징성이랑 실용성의 딱 중간을 딱 치고 들어가는 그런 네. 느낌이 들어서 저는 되게 좋아하는 분이세요. 네. 이런 홀 앤 월 시스템의 극단적인 양상이 우리가 블레의 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상징적이고 건축 공간의 힘이 강하게 드러나는 홀과 책들을 수납할 수 있는 것은 이 홀을 방해하지 않고 벽으로 쫙 펼쳐서 나가는 그런 공간인데 이 책들이 많이 들어가고 공간이 거대해져야 되니까 벽들을 그냥 단으로 쌓아버리는 그런 태도를 취하죠. 이거 보니까 이은영 선생님의 도서관이 생각이 나요.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슈투트가르트 네, 도서관도. 결국에는 이 긴 공간을 정방형으로 만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위에선 빛이 쫙 그것도 떨어지고. 이거 홀 앤 월이죠. 네. 정말 건축계의 진정한 키보드 워리어죠. 블레.
그림도 잘 그렸어요. 네, 지은 건물은 없지만 그러니까요. 이제 그림 몇 장으로 역사에 남았어요. 네. 우리가 17, 18세기를 지나오면서 저런 식으로 이제 좀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근대라는 시작이 된다고 보면은 이제 뭐 민주주의 같은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 민중, 뭐 소외받는 계층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지식인들이 막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공공공간으로서 지식을 독점하지 말고 좀 민주적이고 어떤 민주주의의 상징이 지식의 공유라는 점에서 공공도서관을 좀 만들자 이런 흐름들이 막 생겨났다고 해요. 특히 이제 미국의 시립 공공도서관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그 내부를 보면은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뭔가 달라졌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커다란 홀과 그 아래에는 서가들과 벽을 따라서 있는 서가들은 벽을 따라서 있고 중앙에는 이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들이 서기는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굉장히 거대한 홀을 가진 공간이 된다는 것이죠. 이때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떤 소설에서 한 여인이 이제 도서관에 오는데 도서관에 오는 이유가 약간 책을 보고 싶어서 오는 건 아니고 그냥 도서관에 와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의상과 차림새와 그리고 그 사람들의 행동을 구경하러 도서관에 온다. 그래서 도서관이 광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공공도서관이. 근데 이게 계속 보다가 느낀 건데, 그러니까 아마 저 시기에 높은 천장을 가진 공간이 아마 교회랑 도서관이 정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 교회 분위기라는 거는 굉장히 어둡고 엄숙하다면 실은 도서관이라는 곳이 어쩌면 그 빛을 실내에 가장 적극적으로 넣어야만 하는 공간들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하부에는 책을 놔야 되니까 천장은 높아져야 되고 그 높은 아. 천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천장이 높아지면 벽도 같이 높아지니까 거기에 창을 적극적으로 내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저런 큰 공간이 하얗게 빛나고 있는 공간이 한 도시에 아마 도서관, 뭐 시청 이 정도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쵸, 네.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실내인데 실외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공간. 몇 안 되는 공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런 형태의 공공도서관이 사실 지금까지 남한은 있어요. 미국에서는. 근데 이제 오늘날의 도서관은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커뮤니티 시설, 공공시설, 약간 이런 입지를 가지고 있죠. 여기 보이는 이제 시애틀 센트럴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는 도서관이지만 도서관보다는 공공광장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하죠. 그렇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스투트가르트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도서관은 도서관의 형식을 지키면서 홀앤월 시스템을 극단적으로 어떤 모더니즘의 언어를 통해서 추구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애틀 라이브러리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서관이 공공시설화 되고자 하는가? 그렇게 해서 도서관은 어떤 책을 모아두고 책에 대해서 헌정된 공간이라기보다는 실내화된 실외로서 어떤 광장으로서 그냥 공공 커뮤니티를 위해서 주어진 장소, 커다랗게 펼쳐진 장, 그 정도의 역할을 하는가? 아니면 이 센다이 미디어테크 같은 것들을 보면서 여전히 어떤 장이긴 한데 그 장이 마치 미디어가 어떤 과거의 책을 수납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미디어나 디지털 데이터가 그 위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장의 역할을 하는가? 그럼 이제 이게 어떤 도시 안에서의 공공시설이라기보다는 도시 안에서 있는 거긴 한데 좀 더 특별하게 지식의 생산을 위한 시설로 있는 건가? 그러면 아니면 조금 더 일상적인 차원에 내려와서 어떤 마트나 마켓 근처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도서관이지만 책을 마트에 들리듯이 사간다는 느낌을 쥐어다 주는 일상적 공간. 일상적 공간이죠. 도서관이 어떤 책에 대한 위상을 굉장히 주입을 한다기보다는 약간 지식을 사고 파는 공간으로 여기면서 영국에 있는 아이디어 스토어와 같은 마치 이제 몰이나 어떤 상가 건물 같은 인상을 주면서 1층에서 간략하게 책을 그냥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는가? 도서관의 미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약간 그런 문제를 네.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제 맞아요. 시작하는 얘기로 좀
이야기를 꺼내자면 토론으로 넘어가는 그렇죠. 토론으로 음. 자연스럽게 넘어왔어요. 건축에 대해 잡담하는 작당들, 건축 잡당.